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커피 생산국 에티오피아가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2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중국 항구를 자기 손으로 완전히 파괴해버린 겁니다. 120조 원이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런 엄청난 시설을 단숨에 날려버리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놀라운 건 항구를 폭파한 직후 에티오피아가 전 세계에서 단 하나의 나라에만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우리나라 한국에 말입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곳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요하네스 슈미트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 살고 있어요. 20년 동안 항구 근처에 있는 같은 사무실 건물에서 일해왔어요. 매일 아침 같은 기차를 타고 있었고요. 같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같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전 세계의 배와 항구를 연구하고 있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숫자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나라가 화물선 운항을 잘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회사들에게 배를 어디로 보내야 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었고요. 이런 일이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정말 지루한 일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컴퓨터만 들여다보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사무실에는 큰 창문들이 있어요. 책상에서 함부르크 항구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거대한 배들이 매일 드나들고 있었어요. 배들은 독일 자동차를 다른 나라로 실어 나르고 있었고요. 커피와 바나나를 독일로 다시 가져오고 있었어요. 멈추는 일이 없었어요. 밤낮으로 항구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항상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독일 항구들이 세계 최고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독일 사람들은 오래 지속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다고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직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 말이에요. 한국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한국이 해운업에서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하면 웃곤 했어요. 물론 몇몇 큰 회사들을 만들어냈죠. 맞아요. 빠르게 많은 돈을 벌었고요. 하지만 그냥 운이 좋았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자기가 돈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한국이 전 세계의 배를 돌리는 진지한 사업에서 독일만큼 잘할 수는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독일은 수백 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거든요. 한국은 겨우 50년 전부터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우리만큼 국제 비즈니스를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라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있었거든요. 독일, 일본, 네덜란드 같은 믿을 만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처럼 빨리 부자가 되었지만 언젠가는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운 좋은 나라들이 있었고요. 모든 면에서 틀렸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그날도 다른 모든 날처럼 시작되고 있었어요. 2025년 2월 15일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항상 하던 대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커피를 만들고 있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태블릿으로 아침 해운 뉴스를 읽고 있었고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육아는 평범했어요. 수에즈 운하도 잘 돌아가고 있었고요. 컨테이너선 운항량도 겨울철 평상시 수준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정확히 8시에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컴퓨터들을 켜고 있었어요. 이메일을 확인했고요. 밤사이 들어온 해운 데이터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로테르담 사무소에 있는 제 동료 마르쿠스였어요. 마르쿠스는 어떤 일에도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아침 마르쿠스는 무서워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요하네스, 에티오피아에서 온 뉴스를 보고 있어? 에티오피아에서 온 건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왜 봐야 하죠? 에티오피아는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자기네 항구도 없고요. 중요한 해운 뉴스를 생각할 때는 싱가포르나 로스앤젤레스, 로테르담 같은 곳들을 생각하거든요. 에티오피아가 왜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냥 화면을 봐봐. 국제 뉴스를 확인해봐. 폭발에 관한 뭔가를 찾아봐.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본 첫 번째 헤드라인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대규모 폭발이 에티오피아 항구 시설을 강타. 이상했어요. 에티오피아에는 항구가 없거든요. 완전히 다른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보고 있었어요. 다음 헤드라인은 더욱 이상했어요. 에티오피아 정부, 자국 항구 인프라를 스스로 파괴.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파괴할 수 있죠? 하지만 그때 사진들을 보게 되었어요. 거대한 검은 연기 구름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어요. 콘크리트 조각들이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었고요.
안전모를 쓴 노동자들이 거대한 폭발로부터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경에는 예전에 거대한 건설, 크레인이었던 것에 비틀어진 금속 잔해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뉴스 보도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가 거대한 새 항구를 건설했다고 해요. 800억 달러가 들었대요.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항구가 될 예정이었고요.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체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정부가 방금 그걸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일부러 말이에요. 한참 동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같은 뉴스 기사를 5번 읽었어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나라들이 자기네 항구를 파괴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돈이 없는 나라들은 더더욱 그래요. 특히 800억 달러나 든 항구는 더더욱 말이에요. 하지만 사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항구는 파괴되었어요. 에티오피아 관료들이 스스로 한 일이었어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창밖 함부르크 항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배들이 평화롭게 드나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정리되어 있고 예측 가능해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어떤 패턴에도 맞지 않는 뭔가가 말이에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은 제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어요. 꼬박 3일 동안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려고 했어요. 그냥 정치적인 문제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나라들은 복잡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때로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미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고요. 이 폭발도 아마 그냥 어떤 종류의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요. 평상시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해운 루트를 분석했어요. 유조선 운항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있었고요. 제 조언을 구하는 해운회사들로부터 온 이메일에 답장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시간마다 에티오피아에 대한 뉴스를 더 찾아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폭발하는 항구 사진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동료들이 제가 산만해져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주간 회의 중에 상사가 모든 게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어요. 에티오피아 상황에 대한 뭔가가 사라지지 않는 모기 소리처럼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셋째 날 밤, 사무실에서 아주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경비원들 빼고는 건물이 텅 비어 있었어요. 자판기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6개나 사왔어요. 제 책상은 인쇄한 뉴스 기사들과 해운 보고서들로 덮여 있었어요. 범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형사처럼 보이고 있었거든요. 에티오피아가 왜 자기네 항구를 파괴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고 있었어요. 그때 모든 것을 바꾼 뭔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왕이라는 중국 엔지니어가 비밀 문서를 온라인에 올려놓았던 거예요. 제목은 홍해 독점 프로젝트였어요. 처음에는 가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읽어가면서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문서는 마치 작전 계획서 같았어요. 하지만 총과 탱크를 쓰는 대신 이 작전 계획은 항구와 해운 루트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에티오피아를 돕기 위해서 그 항구를 지은 게 아니었어요. 에티오피아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었던 거예요. 계획은 5단계로 되어 있었어요. 첫째, 에티오피아에 큰 항구를 짓고 에티오피아가 그것에 의존하게 만들기. 둘째, 에티오피아 주변의 다른 항구들을 통제하기. 셋째, 에티오피아가 다른 항구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기. 넷째, 에티오피아가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강요하기. 다섯째, 에티오피아 근처의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기. 거미가 파리 주위에 거미줄을 치는 것 같았어요. 이걸 읽으면서 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야 에티오피아가 왜 자기네 항구를 폭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들이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항구를 파괴하는 것이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문서 중간에 숨어 있는 부분에서 중국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어요. 목록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들이었어요.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가들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읽기를 멈추고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게 만든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이었어요. 문서에서는 한국이 중국 계획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돈이 더 많거나 배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중국이 사거나 만들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문서에서는 한국이 70년 전 전쟁 중에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돕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군인들도 한국 전쟁 중에 한국을 도왔고요. 이 오래된 우정 때문에 에티오피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을 더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티오피아에게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친구가 있다면 중국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사무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국을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또 다른 해운회사 정도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배를 잘 만들고 화물을 잘 운반하지만 그 이상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70년 동안 지속되는 관계를 만드는 나라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건 고려해 본 적도 없었고요. 중국이 나라들을 의존적으로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하는 동안 한국은 나라들이 독립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몇 년간의 이익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한국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우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가 뜰 때까지 사무실에 있었어요. 한국과 아프리카 나라들의 관계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 읽고 있었어요. 알면 알수록 제가 국제해운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적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숫자와 차트와 데이터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적인 연결을 놓쳤던 거예요. 그날 아침 마침내 집으로 갔을 때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그냥 평범한 보고서를 쓸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항구나 해운 루트나 경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우정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통제하는 대신 서로를 돕기로 선택하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 경력 전체를 나라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보내왔어요. 하지만 한국이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파트너십은 누가 가장 큰 항구를 가지고 있거나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게 아니에요. 진짜 파트너십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느냐에 관한 거예요. 화요일 아침 에티오피아행 비행기표를 사고 있었어요. 상사에게 어디 간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공식적인 방문 이유도 없었고요. 그냥 그곳을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함부르크에서 아디스아바바까지는 거의 8시간이 걸려요. 아프리카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비행기가 사막 위를 날아가고 있을 때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끝없는 모래와 메마른 산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독일의 푸른 들판과 잘 정리된 도시들과는 정말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였어요. 메마르고 얇았거든요. 두 번째로 느낀 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였어요. 아디스아바바는 해발 2000m가 넘는 산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독일에 있는 대부분 산들보다도 더 높은 곳이에요. 세 번째로 느낀 건 모든 것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이었어요. 공항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도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든 사업가들도 있었어요. 거대한 짐을 들고 가는 농부들도 있었고요. 모든 사람이 중요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고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영어를 잘했는데 왜 에티오피아에 왔냐고 물어봤어요. 이곳 해운 상황을 연구하러 왔다고 말했더니 웃으면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해운이요? 여기는 바다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더 좋은 뭔가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호텔 방에서는 도시가 한눈에 보이고 있었어요. 아디스아바바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물론 철판으로 만든 작은 집들이 있는 가난한 지역도 있었어요. 하지만 높은 유리 건물들도 있었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넓은 도로도 있었어요. 곳곳에 건설 크레인들이 서 있었고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바다와 연결되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든 항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수입품과 수출품이 다른 나라를 먼저 거쳐야 하는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커피숍을 찾아서 에티오피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커피를 내어준 여자분은 자기네 커피를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아마 맞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진하고 복잡한 맛의 커피는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전화통화를 하는 사업가들이 보였어요. 등에 아기를 업고 머리에는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여성들도 보였고요.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웃으며 가는 아이들도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희생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무력하거나 절망적으로 보이지도 않았고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좋은 것을 만들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와 첫 만남이 있었어요.
이름은 멜라쿠 타데세였어요. 항구를 폭파하기로 결정한 장관이었거든요. 1960년대에 지어진 것 같은 정부 건물에서 만났어요. 사무실은 단순했지만 깨끗했어요. 멜라쿠 장관은 회색 머리에 친절한 눈을 가진 키 큰 사람이었어요. 차를 내어주면서 독일 해운 분석가가 왜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봤어요. 에티오피아가 왜 그렇게 비싼 항구를 파괴했는지 이해하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복잡한 말들로 가득한 정치적인 답변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대신 그는 잠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저를 보면서 아주 간단한 말을 했어요. 바다는 잃었지만 영혼은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공책에 적어두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멋진 말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할수록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누군가가 해준 말 중에서 가장 솔직한 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 앉아서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상사에게 이메일을 쓰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절한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제 컴퓨터 모델 속의 에티오피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제가 실제로 방문하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자유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800억 달러를 포기하기로 선택한 나라였어요.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만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실제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대신 숫자만 보고 있을 때 제가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제 경력상 처음으로 전문가가 아니라 학생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그 기분은 무섭기도 하고 신나기도 했어요. 에티오피아에서의 둘째 날은 예상하지 못한 전화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호텔 접수원이 항만청에서 누군가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려주었어요. 항만청에 연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제가 이 나라에 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1시간 뒤, 작은 흰색 차가 호텔에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운전기사는 작업복과 안전화를 신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짧고 곱슬곱슬한 머리를 하고 있었고 어디를 가든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이름은 셀람 하일레였어요. 실제로 항구 폭파를 계획한 엔지니어였거든요. 도시를 가로질러 가면서 셀람은 별로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항구가 있던 곳에 도착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교실을 보여주듯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파괴의 규모는 제가 뉴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컸어요.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비틀어진 철근들이 땅에서 솟아나고 있었는데 마치 거대한 죽은 동물의 뼈 같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셀람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 사이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주요 부두가 있었던 곳을 보여주었어요. 어느 부분을 먼저 파괴하고 어느 부분을 남겨둘지 어떻게 신중하게 계획했는지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절망적인 행동이 아니라 과학 프로젝트인 것처럼 폭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화가 나서 행동한 게 아니에요. 부서진 콘크리트 더미 옆에 서서 저에게 말해주었어요. 전략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러더니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한국 모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항구가 감옥이 아니라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 모델이요? 20년 동안 국제 해운을 연구해왔어요. 세계의 모든 중요한 해운 모델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 한국 모델이 대체 뭘까요? 셀람이 태블릿을 꺼내서 제가 본 적 없는 문서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이 조용히 아프리카 나라들을 도와서 중국이나 유럽 나라들이 제공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해운 협정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나서 항구를 통제하는 대신 한국은 나라들이 자기 항구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신 한국은 우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업 방식에 대해 읽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수년간의 연구에서 어떻게든 놓쳐버린 방식이었어요. 그날 오후 셀람이 항구 폭발을 도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데려갔어요. 이름은 아베베 테클레였어요. 부두 노동자 연합의 지도자였거든요. 아베베는 거친 손과 깊은 목소리를 가진 큰 체구의 남자였어요. 평생 힘든 육체 노동을 해온 사람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악수를 했을 때 얼마나 힘이 센지 느낄 수 있었어요. 커피와 디젤 연료 냄새가 나는 작은 사무실에 앉았어요. 벽에는 노동자들 사진과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어요. 아베베는 저에게 에티오피아 커피를 더 권하면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항구에서 3,000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3,000 가족이 그 일자리에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일자리를 모두 잃게 된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차분해 보였고 심지어 기뻐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자기 일터를 파괴하는 걸 지지하도록 설득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아베베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즉시 공책에 적어둔 말을 했어요. 일자리와 존엄성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줬거든요. 중국 항구 관리자들이 에티오피아 노동자들을 나쁘게 대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낮은 임금을 주고 있었고요.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절대로 중요한 자리로 승진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아베베가 말했어요. 그냥 싼 노동력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회사들이 에티오피아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게 달랐어요. 에티오피아 노동자들에게 기술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줬어요. 공정한 임금을 지불했고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하인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때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베베가 말했어요. 일자리는 지키되 존엄성을 잃거나 일자리는 잃되 존엄성을 지키거나. 아베베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속에서 뭔가 불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전문적인 의견들이 모두 오래된 콘크리트 조각처럼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장기적인 파트너십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써왔어요. 회사들에게 한국의 해운 전략은 너무 감정적이고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말해왔거든요. 한국을 국제해운 사업의 진지한 플레이어로 보지 말라고 무시해왔어요. 하지만 여기 아프리카에 앉아서 한국이 다른 모든 나라들이 만들려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있는 바로 그런 국제적 관계를 만들어냈다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과 제 옛날 연구 자료들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지난 5년간 제가 쓴 보고서들을 몇 시간 동안 읽어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해운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보고서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권한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 보고서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틀렸었어요. 조금 틀린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창피할 정도로, 전문적으로 치명적일 정도로 틀렸었어요.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만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국제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끔찍한 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피하라고 조언해서 고객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날려버리게 했는지 깨닫는 것이었어요. 제 경력상 처음으로 제가 사기꾼 같다는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석 달 뒤 에티오피아 여행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던 곳에 부두에 서 있었어요. 소말릴란드라는 소말리아 옆에 있는 작은 나라의 항구였어요. 제가 익숙했던 독일 항구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큰 화물선이 에티오피아 커피로 가득 찬 컨테이너들을 싣고 있었어요. 배 옆면에는 한국어가 쓰여 있었는데 영어로도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멜라쿠 타데세였어요. 중국 항구를 폭파하기로 선택한 그 장관의 이름을 따서 배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에티오피아 노동자들이 컨테이너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배에 싣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들 중 일부는 항구가 파괴되었을 때 일자리를 잃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일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이고 있었어요. 셀람이 제 옆에 서서 태블릿을 들고 숫자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게 그녀의 역할이었어요. 이것은 중국이 통제하는 항구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가는 에티오피아 커피의 첫 선적이었거든요. 70년이에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이 우정이 이런 종류의 파트너십이 되기까지 70년이 걸렸어요. 무슨 뜻인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1950년대 한국전쟁 중에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한국 군인들과 함께 싸웠다고 해요. 한 에티오피아 군인이 김상우라는 한국 군인의 생명을 구해줬대요. 그 에티오피아 군인은 그 전투에서 죽었지만 김상우는 살아남았어요. 김상우는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의 아들은 해운회사 관리자가 되었고요. 손자는 선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70년이 지난 후 김상우의 손자가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자유로운 커피를 한국으로 실어 나를 그 배의 선장이었던 거예요. 컨테이너들이 실리는 걸 바라보면서 제가 모든 면에서 얼마나 틀렸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항상 사업이란 그냥 돈과 효율성에 관한 것이라고 믿어왔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단기 이익과 경쟁 우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배는 완전히 다른 것의 증거였어요. 진짜 파트너십은 기업과 신뢰,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수 있는 충성심 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적 작업이 하루 종일 계속되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을 때 배의 기적 소리가 물 위에 울려 퍼지는 깊고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부두의 에티오피아 노동자들이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배 위에 한국 선원들도 손을 흔들어 답하고 있었고요. 뺨에 뭔가 젖은 게 느껴져서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20년 동안 일 때문에 운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배가 한국을 향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제 경력 내내 무엇을 놓쳐왔는지 드디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숫자와 데이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왜 중요한지는 말해주지 못해요. 한국 군인을 구하다 죽은 에티오피아 군인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못하고요. 할아버지의 우정을 기리기 위해 선장이 된 손자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못해요. 항구를 짓는 것과 신뢰를 쌓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못하고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무실은 똑같아 보이고 있었어요. 컴퓨터도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었고요. 함부르크 항구를 바라보는 제 시야도 예전과 정확히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고객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틀렸다고 말했어요. 한국 해운회사들이 기술이나 가격 때문에만 성공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잊어버린 뭔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거라고요. 최고의 사업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우정처럼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책상 위에 작은 액자를 하나 놓았어요. 액자 안에 이런 말을 써놓았어요. 진짜 협력은 데이터나 압박이 아니라 기억과 신뢰 위에 만들어진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실 때마다 그 말들을 보고 있어요. 똑똑한 것과 현명한 것이 같지 않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게 해주고요. 지금 저는 동아프리카 해운자유연합이라는 곳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나라들이 어떤 한 큰 나라가 자기네 무역을 통제하는 것에 의존하는 대신 서로를 도와주는 단체예요. 한국이 이 연합을 시작하는 걸 도왔어요. 아프리카 나라들을 통제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아프리카 나라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이기를 원해서였어요. 여전히 해운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여행도 다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들의 꿈과 두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때로는 예전 동료들이 제가 일에 대해 너무 감정적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예전만큼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맞는 말이에요. 더 이상 객관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것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김상호를 구한 에티오피아 군인은 자신의 희생이 70년 후 한국 배가 에티오피아 커피를 자유를 향해 실어 나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진짜 파트너십의 특징이에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숲이 되는 나무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 자라나는 거예요. 항구를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벽을 쌓는 것과 다리를 놓는 것의 차이에 대해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리야말로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